50세에 딱 은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펑 돈 쓰면서 살고 싶어요. 펑펑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럼 예를 들어 펑펑 돈을 쓰는 게 예를 들어 한 월 500이다. 그러면은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20억 넘어 있어야 될 겁니다. 펑펑 말고요. 한 월 300으로 바꾸면 300 정도 주택을 포함한 총자산 같은 경우 12억에서 15억 이 정도 있으면 될 겁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 정도 가면은 또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또 활용해도 됩니다. 펑펑 쓰면서 살려면은 조사를 해보면은 노후에 걱정 없이 내가 정말 돈 걱정 없이 있을 수 있다는 자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50억도 불안하답니다. 100억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내가 이제 걱정 안 한다. 내가 돈을 좀 잃어도 뭐 언제 걱정 없다 하는 것이죠. 50억만 가져도 혹시 하는 부분. 왜냐하면 해봐야 집이 한 10억, 20억 들어가니까요. 금융자산 들어가 있고 하니까. 너무 이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요. 50세에 절대 퇴직하고 그냥 펑펑 쓰면서 사시지 말고요. 한 65세까지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기 때문에요. 직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의 일이라는 것은 계속 가져가신다 생각하고요. 대신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적정생활비가 이것도 이제 평균을 말씀드리면은 서울 지역을 따지자면은 부부 기준으로 해서 적정생활비가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생활비가 매년 한 4%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18년 되면 2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가가 한 3%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오르니까 또 좀 오릅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 서베이의 결과입니다. 5년 동안 서베이 한 것을 생활비 오른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 뭐 앞으로는 덜 오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4%고 그러면 18년 동안이면은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350만 원이면은 한 20년 되면은 한 7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의료비까지 포함한 가격일까요? 떨어지고 이제 거기 의료비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공포심에 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큰 질병만 피해 가신다면은 의료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아직까지는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사실 웬만한 사람 월급만큼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던 게 거의 400만 원에 육박했거든요. 당연히 한 사람 월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월급이니까요. 그게 내 월급이나 그 사람 월급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제발 운동 좀 하시라고 그러고요. 건강검진 자주 하시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제가 60세에 딱 들고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걸 이제 350만 원 계산하면요. 국민연금이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받습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250만 원 추가로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25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내려면은 여기에 한 30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억 5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잡으면은 40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억입니다. 그러면 7억 5천에서 10억 사이인데요. 주택 포함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이제 딱 정확하게 생활비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여유자금도 가져야 되니까요. 그것은 이제 따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 지역과 지방은 아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가계자산의 차이가 부동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은 당연히 그거보다 적고, 그래서 전국을 이제 평균으로 해서 한 60세 정도 전후한 사람들의 총자산이 대략 5억 원 정도 됩니다. 주택을 포함했어요. 금융자산을 대략 8천만 원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5억 원 정도 된다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이긴 한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돈을 낸 거잖아요. 자기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대략 자산으로 생각하면은 한 3억 원 정도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5억 원에다가 3억 더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전반적으로는 대략 한 7, 8억 정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지금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도를 변화시켜야죠. 그거는 이제 생물처럼 제도는 변화가니까요.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노후복지 제도입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망하면은 국민연금도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년, 50년 후 어떤 일이 날지 모를 일이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제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안 들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수익비가 뭐 그렇게 손해보거나 다른 거에 비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이상은 또 회사에서 4.5%를 주거든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근로자는. 내가 국민연금을 납입했는데 4.5%는 회사가 준 겁니다. 절반은. 저 같은 30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주면 국가가 도적질을 한 것이죠. 세대 간의 도적질입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돈을 또 도적질해 간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재정 지출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적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재정적자 당연히 증가하죠. 일본이 왜 재정적자가 저렇게 쌓였느냐? 그 공적연금하고 건강보험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재정적자가 저렇게 쌓이는 것이고요. 우리 재정적자 안 쌓이겠다고 하면은 그 노인들이 이제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부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저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채 비율이잖아요. 분자에는 정부 부채가 있고 분모에는 GDP가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일본은 30년 동안에 1%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0에서 1%의 성장에 머무르면은 큰일 납니다. 성장률만 2에서 3% 정도로만 갖다 놓아도 정부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되더라도 2에서 3%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은 어렵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력 투입, 그 다음에 자본의 투입, 이걸로 성장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건물하고 항만 뭐 도로 다 지어놨고 그 다음에 노동원 인구는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저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는 뭐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데 그러면은 어떤 돌파구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 혁신입니다. 사회 곳곳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 사회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나 제도의 이제 생산성입니다. 선진국화 되어 가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인구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1인당 GDP가 불과 2000년에 비해서 지금 보면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미국이 그 성장을 하게 된 동력이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노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디펜던트이기 때문에요.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이 받쳐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부 부채 비율, GDP 비율. 일본이 지금 260% 이러고 뭐 미국이 100몇십 %, 우리나라가 50%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GDP가 늘어나면은 이 비율이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더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이든 혹은 뭐 투자든 이 방법을 따라하면 그래도 노후에 좀 먹고 살 걱정 크게 덜 수 있다. 사적연금이 이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 ISA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이 제일 큰 부분이겠죠. IRP하고. 근데 거기 뭘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 한 해 2%, 3% 오르면은 자산 축적이 엄청나게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 60대인 분들은 채권의 비중을 거의 50%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60대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30대인 분들은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주식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채권 예금을 다 해요. 주식을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막 채권도 얼마 전에 막 마이너스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2016년, 17년 이때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처럼 갔습니다. 1에서 2%. 그러다가 지금 금리가 이제 4%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7, 8년 정도 채권 펀드 보면은 수익률 별로일 겁니다. 해봐야 2%? 뭐 이 정도일 겁니다. 예금보다 안 나왔네. 이럴 텐데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높아져 있었어요.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채권이 사실은 크게 역할을 못했어요.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거는 채권 금리가 계속 낮은 데서 오르는 국면이라 가지고요. 근데 좀 지금은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디다 넣을까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 좀 집어넣고요. 주식에 좀 집어넣고. 주식도 이제 배당주라든지 이제 나이가 한 50, 60 정도 돼 가면은 이제 소득 인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근로소득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컴이 있으려면은 그게 이제 리츠도 인컴을 주고 채권도 이자를 주고 그다음에 배당주는 배당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쏠쏠한가요? 그게 이제 많이 주는 것도 있고요. 뭐 한 10%씩 주는 것도 있고, 뭐 5, 6%도 주고 그렇습니다. 뭐 증권주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도 그렇게 주고, 뭐 이렇게 주는데요.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은 배당주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면요. 배당 수익률은 똑같더라도 배당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자꾸 앞으로의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당주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배당주의 가격이 오르는 것들. 그 가격 안 오르면은요, 배당 수익률 똑같으면은 배당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는 기업들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0년 동안 계속 배당 금액을 증가시켜 왔다. 이런 것을 배당 킹. 그 다음에 30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 그 배당 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당 금액이 매년 증가해 왔느냐 하는 것들.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건 마치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높은데 계속 정체 상태에 있는 기업보다는 영업이익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이게 이제 좋은 기업인 것이죠. 영업이익이 그렇게 매일 올라가니까 배당 금액도 증가하겠죠. 결국 그거하고 관련되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보통 배당주는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배당주를 사서 한 10년 지나면은 내가 지금 산 거에 비해서는 배당 금액이 계속 증가했으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30대에는 주식을 다 하지만 60대부터는 그 비중을 또 줄이라고 하셨어요. 30대는 계속 돈을 넣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했다가 돈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또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고 펀드에서 돈을 안 찾아도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놓아두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0대는 생활비를 꺼내 써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했다 가격이 30% 떨어졌다. 팔아서 생활비를 끄집어내야 돼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 인컴이 나오는 것.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이나 이자나 임대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일부분 커버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부득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좀 높이고 주식의 비중을 낮춰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의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존한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인컴이 나오는 자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또 한 2, 3년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영원히 오르는가 보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주식 떨어지면 살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자기가 와서 이제 직장도 없고 생활비도 월급이 뚝 끊어지면 이 공포 상태거든요. 월급이 매월 돈이 들어오다가 이제 아무리 온라인에 들어가서 두드려 봐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뭐 한 50억씩 모아놓으면 걱정 없죠. 근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모여 있는데 그걸 주식을 했다가 가격이 20, 30% 떨어졌다. 생활비는 꺼내 써야 된다. 좀 꺼내 쓰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서는 내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지키는 것이 당연히 어렵죠.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목돈을 쓰고 싶은 유혹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조심해야 될 것은 보통 보면 은퇴 창업하는 부분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결혼 비용 이것도 자기 은퇴 자산에서 빼야 됩니다. 빼면은 꽤 커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모아놨는데 했는데 결혼시키고 나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거 안 돼주면은 나 결혼 못 한다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이제 목돈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그 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질병 덜커덕 걸리면은 그것도 이제 돈이 나가게 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게 되면은 재산이 다 반씩 나눠지기 때문에 재산상 타격은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기 당하는 부분. 의외로 금융사기들 요즘 보면은 피싱 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사실은요. 금융사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사기라고는 할 수 없고 고수익에 대한 잘못 투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의 목돈을 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나의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자산이 좀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솔리드하다면 느낌이 팍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견고하면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회복을 못 한다든지 이거는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떨어지고 회복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종목 가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80% 떨어지고 회복 못하면 노후자금 다 날려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견디면 돼요. 캐시플로 나오는 걸 가지고 잘 견디면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솔리드한 것입니다.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솔리드하게 하려고 예금을 100% 가진다? 그러면 물가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실질 가치가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것도 솔리드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채권이나 예금을 한 50% 갖고 그 다음에 리츠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한 10에서 20% 갖고 배당주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도 가장 우량한 국가에 이제 그런 배당주를 갖게 되고 그래서 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이제 30대, 40대 직장인들도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더 어려서부터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제발 젊을 때 30대 분들, 제가 만일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은행에서부터 직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투자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일 20대로 들어간다면은 제가 모으는 저축의 자산은 주식에 다 하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랬으면 했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도 그 당시는 고금리라서 덜 억울합니다. 지금은 금리도 낮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10% 이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은 괜찮았어요. 그때도 그러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예금과 주식의 차이는 훨씬 크거든요. 근로소득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산 축적된 것은 60대는 이만큼 축적을 극대화해놨어요. 주식 잘못하면 확 떨어지지만은 이제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주가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 저축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싼 가격에 계속 또 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게 수익률을 훨씬 높여줘요. 저는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요. 퇴직연금 기간 이런 것들이. 근데 한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대략 10년만 보더라도요. 주식 막 확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역시 보니까 주식 펀드가 압도적입니다. 도미네이팅 합니다. 제 것보다. 중간에는 저를 많이 괴롭혔죠, 사실은. 그렇긴 한데 또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확실히 다른 어떤 것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부터 주식을 하려면 이제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주식이라는 것도 한 30% 빠져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은 나이 30세라면은 10년 가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낮은 가격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신 올라갈 수 있는 나라에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세대는 공적연금 제도도 늦게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저축을 해서 모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득은 많지 않은데 이제 자녀에 대한 투자가 많잖아요. 요즘이야 자녀를 1명 뭐 이렇게 낳지만은 그때는 3명 이렇게 낳기 때문에 자녀 투자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녀에 대한 투자로 자산을 키워 놓은 것이죠. 지금 세대는 다만 불행하게도 그 리턴을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 키워놓으면 리턴을 받았는데 이제는 리턴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처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가 이제 60년대생들이나 50년대생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실은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자녀에 대한 투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리턴이 없는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요. 그냥 돈을 주면서 내가 소득을 벌었을 때 저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을 때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저면은 막 이제 어이구 내 돈이 없네. 오늘 또 끼니도 제대로 못 이었네 하고 저기 준비된 사람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축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자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수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간접 경험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주변 사람들에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본에 보면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도 안 되어 있고 집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극빈층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거는 좀 예외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생활비가 좀 빠듯하게 지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이 좀 덜 자유롭고 덜 윤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스스로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준비 안 되면은, 과거에는 60세에 퇴직을 한다 생각하면은 대충 보내면은 5년 정도 아프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성들이 이제 남은 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생활하면 됐거든요. 그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한 75세 이 정도 사이에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훨씬 길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를 안 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녀가 5년, 10년은 부모님을 도와도 주고 그러죠. 30년 동안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자녀가 나이가 60, 70이 되었을 때까지 도와주기는 어렵게 되고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부터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정말 내가 앞으로 60세부터 시작해서 30에서 40년 동안에 내가 소득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요, 그냥 심플하게 현재의 실질 소득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해에 내가 4천만 원을 쓴다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30년을 계산해도 12억입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냥 생활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내가 오래 사는 것이 효과가 그만큼 큰 겁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손실이 많이 났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을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포카를 치는데 10만 원 남았다. 에이, 이거 한꺼번에 털어놓고 내가 되든 말든 한번 베팅을 해본다 하다가 결국 다 날리고 가요. 그래, 베팅해가지고 돈 벌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포카는 그렇게 쳐도 돼요. 100만 원 잃고 끝나니까요. 근데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로 가지고 베팅을 하면 뭐지?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이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돈도 얼마 안 많은데 리스크 테이킹이 된다? 딱 털어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럴 경우 그냥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쌓아가야 되느냐? 나의 인적 자본, 이게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잖아요. 이걸 탄탄히 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기간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돼. 그 토대죠. 그 토대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 이게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입니다. 오히려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버리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모르고 포커도 그러면 괜찮은데요. 삶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내가 기본의 토대를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따니까 월 한 300원 받더라. 그럼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년 치면 3,600이에요. 10년 치면 3억 6천입니다. 그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셈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정도의 길을 밟아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길을 밟아가면은 뭐 한 5% 확률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95% 확률로 훨씬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년은 직업적으로 한 크게 3번 정도로 변화를 겪게 돼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주된 일자리 퇴직입니다.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급여가 높았던 일자리를 말하는데, 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49.3세 정도로 잡혀 있어요. 주된 일자리를 이탈하면 거기서부터 급여 수준이 확 꺾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지금은 더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년이죠. 이건 법적인 정년인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연장은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법적 정년이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일해서 손을 떼는 연령, 이른바 완전 은퇴 연령이 있습니다. 만 73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또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주된 일자리 퇴직은 48세, 47세 당겨오고, 완전 은퇴 시기는 만 73세에서 이제 74세, 75세.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을 때 거의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 날아가는 경우들이 꽤 흔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 퇴직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지조차 못하시면 하다가 갑자기 일자리 없네 이러면서 단순 업무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단순 업무로 내몰리는 것이
사실상 50대부터 시작된다라면 무려 23년 정도의 일자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런 분도 계셨었어요. 회사를 꽤 좋은 곳을 다니셨는데 퇴직을 하시고 지난 몇 년간 거의 경력 형성을 못 하신 거예요. 5년 가까이.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상 경력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는데 상담 내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예전에 다니신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회사와의 결별이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분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 회사를 다니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출발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전 직장이 좋은 곳이었던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프라이드는 가지시되 사실 그 직장의 어떤 기준들을 바깥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힘든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50대 분들 가운데 그래서 아마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긴 하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로 보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자산을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들의 눈높이는 10억대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고민이 생기죠. 제가 살펴본 통계 중에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것을 보면 50대의 경우 12억 5천 정도가 우리나라 50대 상위 10%예요. 가구 자산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는 대체로 이 10% 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50대가 6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22년 기준으로는 상위 한 30% 기준이 될 텐데도 나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착시 때문에 스스로 불안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이 퇴직할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한 서너 달만 지나면 쫓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일자리들은 사실상 내 눈에 찰 리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타협이 안 돼서 장기 실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상황에 문득 보니까 내가 퇴직금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위 목돈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창업이라는 카드를 급하게 꺼내 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창업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창업 5년 후에 보면 전체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사실상 첫 창업은 거의 오래지 않아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로 보면 최근에 50대, 60대 창업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 7명 정도가 60대 이상 사장님이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최근에 봤었거든요.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실상 50대, 60대 창업자만 전체 창업자의 절반 정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시점에 쫓긴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상 준비를 잘 못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창업 분야에 좀 특히 자영업 창업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소상공인 창업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살펴보셔도 전혀 막 헛발딛는 경우들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창업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셨을까요? 그럼요. 특히 이제 직업 선택할 때는 반작용이라는 것들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해왔던 일은 쳐다도 보기 싫은 심정.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 나 이제 머리 쓰는 거 싫어서 단순 업무 하고 싶어요 해서 생산직 쪽으로 가셨는데 아마 이틀인가 계셨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마음은 꿀뚝 같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 일은 이제 지쳤고 더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런 시기를 한 번쯤 맞이하시게 되신다면 구직활동 하실 때 가능하면 혼자 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취업지원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내가 모르는 것들을 그런 쪽에 경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건 미리 정말 준비를 해야겠다. 한 살이라도 일찍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조금 어떤 스텝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예컨대 정년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 형태의 활동을 원하실 건데 그러면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퇴직 전에 뭐 나가면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선택지는 너무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른 선택지를 만들면 되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경력, 소위 몸값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소득의 정점 시기는 만 43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세 선에서 주된 경력의 일자리를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또 본인이 거둘 수 있는 소득 수준이 확 꺾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정 시점이 되면 적자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통계적으로 62세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신이 돈을 모은다라면 이 초기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남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돈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들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비용조차 선뜻 마련하기가 좀 힘들어서 엄두를 못 내는 케이스들도 봤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 안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몸값의 변화 추이를 좀 보시면서 재무와 관련된 계획도 그에 맞춰서 좀 세워두시는 게 좋죠. 제 첫 직장은 패션회사 MD였습니다. 반복적인 작업 싫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고 강점 중에 하나는 언어를 활용하는 거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쪽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들어갔다가 좀만 재미없으면 때려치우고 그런 명함만 늘어나게 된 거죠. 30대 후반까지 굉장히 헤매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초기에는 진짜 종잣돈 뭐 이런 게 형성이 안 돼서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40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보통 사람 비슷하게 살게는 됐는데 결국 직업에서 성장은 향상심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 이거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고 또 요즘 시대는 분위기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남짓 내에 전체 고령자 가구의 3분의 1 정도는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당분간은 가구 수는 늘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들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대개 2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2035년이 되면은 대개 한 최대 37%까지 1인 가구의 어떤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선 자발적으로 고령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령자들이 뭘 선호하냐면은 자녀하고 같이 사는 것을 꼭 원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까운 데 이제 자녀를 두고 필요할 때 만나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빈곤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겠죠. 근데 다른 한편에는 1인 독거가구가 느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해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이혼이라든가 사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같이 살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인 가구 가운데서는 빈곤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이제 노인 빈곤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비율이 45% 이상 되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통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근데 어느 계층에서 제일 높냐면은 역시 그 1인 노인 가구 가운데서 빈곤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어떤 그 소득을 지출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면이 있어요. 똑같이 돈을 못 버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이 노인이 자녀랑 살면은 빈곤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따로 사는 순간에 빈곤 가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빈곤하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1인 가구 가운데 빈곤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먼저 진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독거노인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그 신조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하류노인, 표류노인. 하류노인은 소득이 적고 주변에 이제 도움을 혹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표류노인은 무주택 독거노인을 세입자로서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꺼리는 현상을 사회를 대변하는 좀 가슴 아픈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만 듣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심각성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독거노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주의가 강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챙겨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의식이 좀 약하고 대학에 가거나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내보내고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물론 가족 관계는 유지가 되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의 관계는 많이 약한 그런 구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부모들은 아무튼 아이가 크게 되면은 부부들만 이제 살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게 되겠죠. 한국보다는 좀 더 애초부터 따로 사는 그런 노인들이 많을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의 경제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 중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하류 노인이라는 그런 층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이러한 그 하류 노인을 우리나라 용어는 없습니다만 꼭 일본에서 찾을 필요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한국에도 쪽방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쪽방촌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안정성이라든가 주거의 질에 있어서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최하의 말하자면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그 다수는 고령자들입니다. 대개는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서 혼자 살고 있고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근근히 이제 살아가시는 그 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겨울만 되면 이제 연탄 나눠주는 그 얘기 나올 때 항상 여기 등장하는 것이 이제 쪽방촌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 하루 노인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한국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그 개념이 무너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고요. 빈곤율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이런 것을 가속화시키는 거는 이제 가족의 해체 문제예요. 뭐 사별도 있겠지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에 의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일본의 하류 노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한국의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쪽방촌, 고시원 뭐 그런 주거 형태가 있는데 뭐 거기는 어떤 사람의 뭐 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액수의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런 주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분들은 지금 표류 노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그런 주거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그 한국에도 표류 노인이 상당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장을 통해 도와주게 될 건데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령자가 느는데 고령자의 질도 달라지게 되고, 고령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나이가 85세가 넘어가는 초고령층의 비율이 많이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런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연령층입니다.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것이 돌봄 부담 문제예요. 2021년부터 2035년 사이에 수요가 약 2배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 뭐 이런 분들이 2배로 늘지 않으면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 비율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요양보호사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 시간이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시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고령자가 늘면서 1인 독거 가구의 비중이 늘게 되면은 그게 이중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돌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보호사가 오시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못 오시는 기간이 꽤 길어요. 또 특정 지역은 또 더욱더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근데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그 돌봄 인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처우를 개선하려면은 아무래도 또 장기 요양 보험료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담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우려는 이 노후 보장의 문제예요. 이미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그룹이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그 그룹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게 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뭐 알다시피 고령연금의 액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연금 개혁 얘기를 하면서 보장률을 대체율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뭐 소득 대체율이 40%로 돼 있어요. 근데 그 40%라고 하는 것이 연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20%가 채 되질 않아요. 15%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 그리고 뭐 그중에 일부는 정말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에서 용돈 연금이라는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어서 사실 노후 그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근에 기초연금을 이제 인상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계속해서 고령자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확대라든가 이러한 그 조치를 통해서 이런 고령 빈곤을 완화하는 이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가구 구조가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고령자 관련한 그 사회 지출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거를 다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상당 부분은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상당 정도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개인인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가계동향조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40년대생, 30년대생 할 거 없이 대개 45세에서 54세가 소득의 피크를 찍은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데요. 그 세대의 경험을 조사를 해보면은 대개 그때 소득 대비해서 60세가 되게 되면 한 60%로 줄고요. 65세가 되게 되면은 한 40%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70세나 75세 10대 초가 되게 되면은 3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한참 때 받던 소득의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국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사실은 유럽에 비해서 이런 그 고령자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인구 전체 소득 대체율이 대체로 한 50%, 60% 정도는 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요. 왜 그렇게 소득이 빨리 떨어지느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노동소득이 확 줍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그것을 공적연금소득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 부조 그다음에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완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현상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노동소득은 팍팍 떨어지지만 50대가 지나고 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연금소득의 그 비중도 올라가게 되고 국가에서 주는 공적 부조도 올라가는데 그 액수가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소득 떨어지는 것을 커버해주지 못하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연금이라든가 개인 저축이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득 대체율이 되게 6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의 한 4분의 1은 15% 정도는 대개는 개인 저축이나 사적 연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나이대 보더라도 한 5%, 6%를 넘어가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노후 보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적연금이나 그런 것을 잘 못하는가? 그럼 저축하기가 어려워요. 61세부터 적자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많은 가구에서는 더 빠릅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적자 가구라는 건 이제 경상 소득과 경상 지출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를 이제 적자 가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확 점프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줄곧 되게 15%에서 20% 정도의 가구가 말하자면은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달에 이제 들어와서 그 달에 쓰는 뭐 그런 것이고요. 경상이 아닌 지출을 이제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집을 산다거나 전세비를 지출한다거나 이제 그건 경상은 아니죠. 일종의 자본 지출 내지는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적자 가구가 꽤 크고 더더군다나 소득 하위 3분의 1 정도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이 적자 가구입니다. 경상에는 뭐가 잡히냐면은 월세로 내는 경우에는 여기 잡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주거비 그 지출에 있어서 뭐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월세 비중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집을 사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빠져 있고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더 말하자면은 이런 적자폭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점점 누중이 되는가? 네. 그거는 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그런 지출이 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 한 20년 동안에 지출의 비중이나 그 규모가 많이 는 그런 항목을 보게 되면은 여가, 통신,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거도 물론 많이 늘었을 텐데 주거는 경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외를 하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핏 자발적으로 지출을 해서 자기의 웰빙을 높이는 그런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여가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지출을 해서 경쟁이 붙게 되면은 자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사교육비 같은 것. 예, 그러니까 여기 교육비에서 상당 부분은 다 사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교육이 뭐 한국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의무교육 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사교육비가 여기 많이 잡히고요. 근데 통신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싼 프로폰을 가지고 쓰면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그런 걸 써야 되고 그런 데이터도 많고 유튜브 방송을 보려고 해도 좋은 돈이 필요하겠고요. 통신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5일 근무제로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가가 늘게 되면은 물론 이것은 개인의 웰빙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쨌거나 한 절반 정도는 남들이 쓰고 하는 만큼 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는 소비자 금융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쉬워졌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적자 가구가 굉장히 쌓이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뭐 은퇴 후라든가 그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당장에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은퇴 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그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뭐 사적연금이라든가 저축에 기초를 해서 자기 노후에 대비하는 그런 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많은 재테크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적인 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소득 대체율을 한 45%까지 올리는 것도 상당한 좀 여러 가지 반론에 부딪히고 있고요. 또 45%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사회 지출도 정부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결국은 두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런 지출을 줄여서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노인들은 결국은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높은 이유가 뭐 여건이 잘 돼 있고 고령자에 대한 그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래도 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한 30%가 좀 넘는데 제가 보는 데는 이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의 30, 40대도 정년이 지금 60세까지 늘었는데 아마 60세에 은퇴하고 나머지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코인을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 같고요. 뭐 인구 변화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도 변하고 인구도 변하고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견해를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말씀도 너무 많이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비춰보건대 이런 그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함정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미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하고 그 가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미래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한 것보다는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응을 해서 항상 몸을 가볍게 유연하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뭐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 전망이라든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년 지나고 나면은 그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진짜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30, 40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더 나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나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도 지역이고 또는 분야도 분야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놓고 몸을 가볍게 해서 잘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